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2023년 첫 거래일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테슬라나 애플 등 주요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4거래일밖에 거래를 하지 않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증시 작전까지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1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이슈 늘 자세하게 짚어주시는 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새해가 또 시작이 됐는데 시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면 어제 뉴욕 증시 올해 첫 거래일을 마감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뭐 전일 미국 시장은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그 신정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거래가 첫 번째로 이제 시작된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올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시장은 뭐 장 초반 강한 이제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는 0.03%, 뭐 어떻게 보면 약보합에 끝났고요.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0.76%, S&P 500 같은 경우도 0.4%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장 초반 유럽 특히 이제 독일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8.6%를 기록을 하면서 향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감소했었다라는 게 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미친 그런 영향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서 지수는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나마 장 후반에 조금 반등 하락폭을 축소를 하면서 끝마쳤다라는 게 다행인 거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장중 3,300포인트를 하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장중 3,800포인트를 하회했으나 이후에 조금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기준금리 인상 같이 작년에 문제됐었던 사항이 올해도 여전히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확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S&P 마켓에서 이제 12월 달 제조업 PMI 지수를 46.2포인트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고요. 두 달 연속 5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일단 경기 위축세에 대한 그런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혼조를 보이면서 하락이 조금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상승한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금융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너지, 기술주, 임의소비재가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에너지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한 3.6%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종목을 보면 뭐 애플 같은 경우 3.7%, 그다음에 테슬라가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 한 2%, 1%대 상승하는 게 그다음에 좀 다행이지 않았나 싶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수요에 대한 부진 관련된 우려와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제품 생산 축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3.7%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일본 경제신문에서 그러니까 애플의 이제 일부 부품 업체들한테 뭐 애플 워치나 애플북 등에 대한 부품 생산을 일단 잠정 중지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시가 2조 원대를 하회하는 그런 이제 마감세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그 인도량이 40.5만 대로 시장 예상치 42만 7천 대에 비해서 하회를 하면서 조금 이제 우려를 자아냈고요. 특히 이제 주요 시장인 중국 내 판매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하락세를 큰 폭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과 루시드도 5에서
9%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채권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보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는 3.77%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5.6bp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1월 달 기준금리 인상을 25bp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 좀 확률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급격한 큰 폭의 그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시장 반응 아니었나 싶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한 3.8% 정도 하락한 77.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북미 지역이 지난달에 이제 한팔 기록했다가 최근에 이제 기온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 영상 20도에 가까울 만큼 지금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난방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 대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 그다음에 달러 강세에 따른 달러의 강세 영향으로 같이 하락을 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가격 같은 경우는 6개월 내 최고 가격인 1,84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요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대부분의 지수가 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돼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잘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 본격적인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IMF 총재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또 내놓았습니다. 올해 IMF가 내놓은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7% 정도인데 지난해 3.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만 어느 정도로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네, 일단 경기는 상당히 보면 좀 부진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IMF뿐만 아니라 OECD나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월 1일 날 이제 신년 기념으로 해서 이제 미국 CBS가 IMF 총재와 이제 대담 프로를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올해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특히 지금 IMF 총재 같은 경우 얘기한 게 전 세계 그러니까 경제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국가별로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경기를 부진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작년부터 올린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각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유럽, 중국 같은 세계 주요 경제권에 대해서 올해 상당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고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경제를 상당히 억누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 IMF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매 분기마다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 향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도 IMF가 이제 1월 내에 아마 세계 경제 전망치를 이제 또 발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게오르드 이제 IMF 총재가 발언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때 지금보다도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출 가능성을 미리 이제 내포하고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그런 이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경제권 중에서 가장 이제 걱정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지난 12월부터 급격한 코로나 완화 정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제로 정책에서 너무 이제 완화 정책이 너무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뭐 3천만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누적 감염자 수가 지금 뭐 3억 명을 넘어서 4억 명에 가까우게 된다. 뭐 또 일부에서는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시민 중에 한 70%가 코로나에 감염된 쓸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만큼 그렇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뭐 강제적인 그런 이제 그 격리가 아니라 자체적인 격리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가 상당 부분 지금보다 위축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 위축이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렇게 이제 중국의 경제 이런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가 중국 내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중국에서 이제 여러 물품들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공장이다라고 불릴 만큼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생산 위축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이제 지금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작년 경제 성장률이죠. 작년 경제 성장률이 아마 40여 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작년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2%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중국 경제 성장률은 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높은 4%대 중반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지만 최근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보다는 더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 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뭐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중국발이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국내의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한 이제 실적 부진에 따른 증시 악화 우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투자하신 때 유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경제는 여타 경제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미국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이지만 뭐 강력한 고용 시장 덕분에 뭐 최악의 침체는 면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면서 IMF 총재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강력한 그 고용 시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도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뭐 긍정 속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빅3죠. 경제 빅3 미국과 유럽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를 찾자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또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이시기 때문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더 힘든 이유, 거기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는 12월 고용 보고서 발표랑 또 12월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등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달, 그러니까 월 초다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노동 졸트라고 얘기하죠. 이제 구인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 FOMC 회의 의사록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ADP 비농업 고용 변화 지수,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12월 물가 지수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 그다음에 ISM 비제조업 PMI 지수 등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수치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이제 중앙은행의 긴축이 올해도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이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1월 2일, 1월 3일 날 이미 어느 정도 선조정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를 하회를 했었는데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2,200포인트 하회 여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매매 패턴 자체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는 뭐 연말에 뭐 연말 연초 휴가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오늘의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같이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 상황에선 지수보다는 아마 개별적인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지난 이제 뭐 연말서부터 해서 각 부처들이 이제 올해 정책 업무 보고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정책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 뭐 어저께 강했는데 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뭐 건설 관련된 부분도 해외 인프라 관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또 신재생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런 이제 재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돌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것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연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번 주에 챙겨봐야 할 경제 지표와 또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봐 드렸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국내 증시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국내 증시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전일 마감이 된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짚어주신다고요? 네, 어제 우리 증시 하락 출발한 후에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상승 전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외인과 기관의 불안한 수급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폭을 확대를 했지만 오후장에 들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상향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투자 심리가 그로 인해 개선이 됨에 따라서 상승 전환하면서 낙폭을 축소했고 보합권까지 반등을 해줬습니다. 중국 주요 지수 장 초반에 발표된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49를 기록을 하면서 향후 경기 개선에 따른 반등 기대감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리오프닝에 대한 대도시 기준 코로나 확산 장점, 이미 지나고 있다라는 분석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상승세, 중국의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되는 이유는 어제 오전에 우리 증시 하락하는 추세, 거기에 외인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센이 개장을 하면서 국내 선물지수 강하게 V자 반등하는 모습, 거기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개별적 종목의 상승만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 상황, 어제 V자 반등이 아주 고마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관련돼서 자세하게 특징적인 부분 짚어봐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인데 1월에 중국 정부의 국경 빗장이 본격적으로 좀 풀리면서 한 번 더 날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최근 중국 관광객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흐름들이 또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내용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관련주들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여행주가 1월 여행 예약률이 폭증하고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2023년 중국 봉쇄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 경기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을 찍고 춘절, 인구 대이동에도 치사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게 유지가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의 흐름이 1월 중국 정부의 국경 빗장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에 한 번 더 날아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입국자 시설 격리 해제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예약이 폭증한 것 또한 이러한 기대감에 힘을 싣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외 입국자들이 중국에서 지정된 호텔,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된다고 하죠. 또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입국하려는 이들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사항도 간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항공사마다 국가당 1개 노선만 주 1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한편 항공좌석 판매 한도 지침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여행 기업이 있죠. 시트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에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전월 동기 대비 254% 증가했다고 합니다. 암울한 올해 증시 전망 속에서도 중국의 큰손 유커들, 즉 중국 관광객들이 보복 관광 움직임이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본격화가 되어진다는 소식이 이어진다면 국내 여행, 항공, 화장품 등 기업 실적이 기지개를 켜고 반등할 것으로 우리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의 양대 산맥이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양사 모두 12월 대비 1월에 발표한 예약률이 폭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패키지 송객 수가 각각 7.5만 명, 5.5만 명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2월까지의 성장도 확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현상에 대부분 일본향 여행객 수요 재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예상한 중국 리오프닝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조정시마다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근거를 더해보자면 야놀자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해외 패키지 예약자 수가 전년 대비 2064%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힘을 지금 보태고 있죠. 이 같은 소식으로 어제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롯데관광개발, 노란풍선 등 여행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중국발 입국 제한국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최소 14개 국가들이 고강도 방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고강도 방역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밝혔죠. 고강도 방역을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행객들은 이러한 불편함도 감수하겠다라고 밝히며 해외여행을 가고 와야 말겠어라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예약률만 보아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 여행, 항공, 호텔, 리오프닝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자세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상황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 좀 강한 상승세가 있었던 모두투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두투어는 국내 최초로 여행업, 여행 상품업, 도매업을 시작한 국내 대표 여행 전문 업체죠. 전국적으로 영업지점, 해외 영업소, 해외 지사 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항공권 판매와 해외여행 알선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인 모두투어 인터내셔널, 호텔 위탁 운영과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두스테이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행업계가 내세우는 키워드가 트래블 질리언스, 즉 여행 회복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날 조짐을 보여서죠. 국내 주요 여행사의 해외여행 관련 지표가 눈에 띄게 상승을 하면서 2천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던 우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투어 측에서는 현재 해외여행 예약률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비교를 해볼 때 올해 1, 2월 예약률이 1월 11,384% 증가, 2월 9,61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고 부정의 연휴가 맞물리면서 이 기간을 활용해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가까운 지역을 여행하려는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고요. 항공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 시점에 모두투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어제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가 17,000원을 이탈해주지 않는다면 단타적인 접근으로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래일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도 60일 이평에서 딱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 모두투어 단기적 전고점인 19,750원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진입가는 17,000원, 목표가 19,75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종목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장에서는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내일 있을 FOMC 의사록 공개가 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관망세가 짙은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의 움직임, 외국인의 기관,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응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어제 상승했던 컨텐츠, 항공,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이 오늘도 한번 뜨겁게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개별적 종목의 장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는 단타적인 수익으로 치고 빠지는 매매 기법으로 당분간은 버텨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락장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 반드시 앞으로 상승장은 돌아옵니다. 그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지금 시점을 여러분 단단하게 다지시는 마음가짐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희망 섞인 메시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이슈와 더불어서 섹터 분석해 주시는 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앞에서 쭉 흐름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 뉴욕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좀 빠르게 시작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주신다고요. 어제 좀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장 초반에는 좀 하락 시작했습니다만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증시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면서 확실히 좀 변동성이 강한 좀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장 초반 하락 이후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지금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낙폭을 좀 확대했던 모습들 결국 이제 테슬라 인도량의 좀 쇼크
뭐 이런 침체 불안이 좀 지속이 되면서 미국 선물 시장 자체가 좀 쇼크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중국 확진자 급증에 따라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하면서 우리나라 좀 장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이 대외적인 요인과 좀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좀 수급적인 요인이 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인 요인, 지금 이제 개인들의 반대 매물, 이제 출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연말 배당 차익 관련된 어떤 성격으로 유입된 자금들이 다시 나가는 좀 그러한 매물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대내외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장 초반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올해 이익 전망치가 20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전망치가 나오면서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그 절반 이하로 좀 줄어든 모습,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장 초반, 특히 점심시간 전까지는 상당히 힘든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좀 반등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역전되는 좀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일단은 첫 번째로 중국의 항생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좀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가 나온다라는 좀 할 수 있다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사실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좀 기판들의 좀 종목들의 좀 반등이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좀 드라마틱한 하루를 좀 보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푸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흐름도 부진한 가운데 일단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장중 어제 같은 경우 22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관련돼서 1월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장중 흐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그전 작전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늘 이 시간에 오시면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분들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K 콘텐츠, 그중에서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관련된 기업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볼까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콘텐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좀 웹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콘텐츠랑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어제 이제 컨텐츠 중에서도 뭐 사마 네트워크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왔던 모습 좀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어제 웹툰 같은 경우 뭐 DNC 미디어라든지 뭐 키다리스트 같은 이제 좀 업체들이 좀 상당히 반등이 나왔는데, 뭐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제 뭐 웹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웹툰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정도 검증을 마치고 결국 이제 플랫폼에 좀 얹히면서 해외로 나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웹툰 산업 같은 경우는 연평균 지금 3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2021년 뭐 재작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웹툰 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1조 5천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2020년 대비했을 때 뭐 48% 이상의 좀 증가하는 좀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네이버와 지금 이제 카카오 웹툰 어떻게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플랫폼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프리미엄 웹소설 플랫폼이죠. 욘더를 좀 미국 북미 시장에 좀 출시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신규 작품을 좀 발굴하는 어떤 시스템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탑재를 하면서 지속적인 컨텐츠를 좀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북미 웹툰 플랫폼이죠. 탑파스에서 지금 삼다무라고 하죠. 3시간을 기다리면 이제 무료라는 어떤 좀 약간의 좀 신선한 시스템을 좀 선보이면서 일단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IP를 좀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좀 플랫폼을 얹히면서 또 여기서 또 해외 시장 진출까지도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컨텐츠랑 좀 연관이 지어보면 올해 지금 OTT 상당히 큰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티빙이라든지 뭐 이제 뭐 웨이브 같은 이런 좀 국내
토종 OTT 업체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1위 넷플릭스를 잡기 위해서 콘텐츠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웹툰이 아무래도 이제 웹툰 웹소설을 좀 IP 기반으로 해서 약간 크로스오버로 하는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제작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그다음에 유미의 세포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결국은 이제 웹툰을 좀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또 영화들 같은 경우가 계속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 주까지는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웹툰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 경기의 어떤 민감한 부분에서 살짝 좀 비껴나 있는 뭐 이런 좀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웹툰에 관련된 좀 이런 섹터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들 K 콘텐츠 오늘은 그중에서도 웹툰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로 좀 내용을 채워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OTT 기업들도 한국 시장은 너무 좁지 않습니까? 해외로까지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발판으로서 이 웹툰 관련주들이 또 날개를 함께 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슈 분석을 좀 해주셨으니까 웹툰 관련주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P님 저희 오늘 장에서는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할지 저희 작전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다들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지금 전일 시장 좀 낙폭이 컸죠. 특히 이제 애플과 지금 테슬라, 특히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 불거지면서 또 미국 시장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실적 추정치 하향은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지금 삼성전자 얘기가 좀 나왔지만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실적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증시는 일부분을 좀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하락 감소세 분명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이 내년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해죠 정확히 말하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상하는 것이 하반기에 저점을 다질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은 올해 좀 하방을 좀 다진다고 한다면 내년에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좀 반등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고 하면 분명히 좀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실적 시즌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증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투자의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뭐 거의 마무리됐다고는 하는데 이 매도를 받아줄 좀 주체가 없다는 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좀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또 섹터에 대한 좀 개별적인 좀 움직임이 계속 체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좀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둔 어떤 수급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그다음에 수급 관련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탐색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깔끔하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앞서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미국 시장 대형주 흐름에서 시장의 특징을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전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장 초반 1%대 강세를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지수로는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다시금 12%대의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우리나라 장중에 대만의 팍스콘의 가동률이 90%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 기판과 관련된 부분의 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중국의 MLCC 기준으로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기,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꽤 강했어요. 시장 대비해서 꽤 강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애플이 강했어야 되는데 3.74% 우선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일부의 가능성이 있으면 좀 우르르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거기에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빠져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만큼의 반등이 강하다는 점이에요. 조정이 나온 시장 안에서는 지금 주가 수준이 이익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빠질 만큼 빠진 부정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했는지 그러한 점까지 좀 구분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전통적인 성장 부분 같은 경우가 강세가 나타났어요. 아마존이 2.17% 상승하는 모습, 그다음에 메타가 3.66%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주분에서도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우리가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바로미터로 좀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이 가능한 지표가 유가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어요. 유가 같은 경우가 70불대로 다시금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의 추이를 보면서 지금 시장의 상태들, 뭐 환율 이 정도까지 대입을 해보면 약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환율이라든지 유가 흐름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종목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할 때는 지금 이 종목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위치인지 이게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힘든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수준 그다음에 최근의 주가 흐름들 한 6개월 정도의 주가 흐름상에서 고점과 저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저점 부근에 이 주식이 위치를 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우리가 긍정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주가가 빠져 있다고 하면 이 긍정 요소 같은 경우가 변화가 된 게 있는지 그러한 점까지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종목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런 뉴욕 증시 흐름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군요. 좀 더 면밀하게 또 친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인탑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빠져있는 주가들 안에서 조금 달라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고 정거래에 우선 주가는 반응을 했어요. 이 부분이 왜냐면 삼성전자가 3자 배증 유상증자 투자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단행을 했습니다. 590억 원 정도 규모가 됐는데 여기에서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도 강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보행 로봇 출시를 작년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이 부분이 그 3자 배정 유증 단행을 통해서 실제 이제 출시가 임박됐다는 점이 추측이 가능해요. 보행 로봇 잼스입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업 부분이 연결되는 회사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잼스입 같은 경우에 조립, 그다음에 AS 같은 경우를 인탑스가 맡아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탑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 부분의 로봇이 출시가 되면 기존에는 키트와 관련된 사업도 있었고 휴대폰 케이스 관련된 사업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로봇에 대한 사업을 하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 특성을 기억을 하고 최근 주가는 27,000원에서 32,000원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적어도 박스권 하단 근처에서 주식을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특성을 생각을 하면서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28,7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인탑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28,700원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앞서서 이슈와 더불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제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는데 더불어서 인탑스까지 말씀드렸다는 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 금융투자 매도가 수급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그 이유를 알려주신다고요.
이게 배당 차익 거래 자금이 작년 말부터 유입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배당락 이전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배당락 직전부터 매도가 나옵니다. 배당 차익 거래 성향을 가진 자금인 거죠.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금융투자 창구가 많이 산 종목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종목은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수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됐고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배당락 직전부터 매도가 출회됐고 이론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규모는 1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한 2, 3일이면 이제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이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차익 거래를 통해서 좀 과하게 주가가 밀렸다고 하면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어제 시장 거래소 기준으로 40포인트가 밀렸다가 부합까지 올라왔어요. 40포인트가 밀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 개인 쪽에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점 같은 경우는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까지 열어두고 부정적인 시장이면은 맞는데 여기에서 손 놓고 그냥 다 포기할 게 아니라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면 수익이 한 단계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종목이든 시장이든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섬유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광섬유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사적 평균치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냥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랐으면 그 부분은 기업의 이익에는 탄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요가 좋아져서 실제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기업 이익에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특성을 생각을 하고 어느 국가에서 이 부분의 수요가 증대가 되었냐 보면 미국, 유럽 이렇게 해서 수요가 증대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시장에서 외면이 되다가 실제 수주잔고 같은 경우가 한 해치 이상이 잡힌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 유럽 쪽에 수주가 계속 나오니까 주가가 작년에 상당히 강했어요. 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이 나타난 제품을 파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한 분기만 마무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장중에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추세를 타고 가다가 지금은 약간의 추세 변환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격의 변동성은 클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3,07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대한광통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 시장을 분석을 해주셨고 거기에 맞는 종목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이야기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장중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